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오늘이 이제 중세 경제 사회에 대해서 강의하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중세 경제 변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이때는 왜 그러면은 기술이나 그 사회 발전이 여기서 멈췄을까, 변화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그 현대화되지 못하고 이 상태로 멈췄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중세에는 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게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산업혁명은 나중에 뭐 증기기관 나오고 동력이 발전하면서 나온 건데 왜 갑자기 중세 때 뚱딴지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산업혁명이 증기기관보다는 그 당시에 산업혁명, 그러니까 후반기에 가서는 증기기관이 좀 많이 활용이 돼 있지만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거는, 한 중반까지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거는 수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아크라이트의 방적기도 그렇고, 그 방적 공장이죠. 그런 공장들도 대부분 다 처음에는 수력이었죠. 중세의 기술로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식의 시스템 구축은.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뭔가 다른 면이 있었던 거죠. 18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1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보자면은, 기존의 연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먼저 뽑는 게 인구 증가와 도시화입니다. 인클로저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도시의 노동자가 상당히 증가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이게 꼭 인클로저의 영향이라기보다도 이 당시에 인구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농업혁명, 특히 4윤작법이 나오면서 그 전에 3포제에서 4윤작법으로 넘어가면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고, 그러면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그 도시의 인구가 많아졌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적 기술 혁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섬유 산업에서 시작해서 이게 이제 철강 및 기계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연료하고 동력, 그러니까 증기기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연쇄적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죠. 산업혁명 그러면 증기기관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증기기관의 영향은 그렇게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영향이 약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아까 말한 그 사회적인 변화,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시민혁명 이후에, 명예혁명 이후에 시민들의 권리가 자꾸 늘어나면서 왕의 절대 왕정이 사실상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사적 소유권이 강화가 되고 상인들이 의회에 많이 또 진출을 하고 이러면서 상인들이 산업 자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자본 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식민지로부터 거대한 부가 유입이 됐다. 이건 단순히 이제 착취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식민지와의 무역에서도 많은 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혁명의 원인으로 봅니다. 중세 사회는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 인구 증가 얘기를 했었죠. 중세도 보면은 10세기를 넘어가면서, 처음에 중세가 시작됐을 때는 기후가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때. 그러면서 아주 농업 생산량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암흑기를 겪었다가 9세기 후반부터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세기쯤 오면은 기온이 상당히 한 100년 동안 2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유럽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때 이제 땅도 많이 개간이 돼요. 사실은 인클로저와 비슷한 활동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세기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황무지하고 숲 개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면은 프로방스나 루아르, 손강, 룩셈부르크, 아르덴 이런 데가 그전에는 그냥 버려진 황무지였는데 여기가 드디어 개간이 되죠. 그리고 11세기 후반에는 간척 사업도 상당히 활발해지고요. 이러면서 이제 경작지도 넓어지고 인구도 증가하고 생산량도 많이 증가했는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로 증가했냐면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다른 데는 기록이 이제 충분치가 않은데 영국과 프랑스는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기록은 그 둠스데이 북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13세기 초반에는 곡물 하나를 심었을 때 대략 3개 정도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심어서
하나는 다시 내년에 종자 씨로 남기고 2개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대2 정도, 2배 정도의 수확량이 나오는 거였고요. 이게 14세기 가면은 1대 1.4를 넘어가게 되고 16세기에 가면 1대 한 1.7까지 올라갑니다.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때 자치 도시가 생기게 되죠. 이 도시 인구가 상당히 증가를 하게 돼요. 산업혁명 때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 이 사이즈가 조금 다를 뿐이지 변화하는 양상은 비슷합니다. 도시 인구가 특히 어느 정도로 늘어났냐면은 11세기에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베니스였는데 이때 약 6만 명이었고 밀라노가 4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13세기 말에는 1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굉장히 많아져요. 베니스가 11만 명, 파리 10만 명, 밀라노 10만 명 이렇게 있고 10만까지는 안 되지만 피렌체가 9만 5천, 런던이 8만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이제 그 과거에 11세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아주 폭증을 한 거죠. 그 북부 지역에 한자 동맹 도시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리벡 같은 경우는 1200년, 그러니까 13세기에 2만 명에서 14세기에는 4만 명으로 2배가, 10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나고, 쾰른도 1000년경에는 약 3만 명이었는데, 이게 1300년에는 5만 명이 넘어가요. 함부르크도 1200년경에는 12,000명에서 1300년경에는 25,000명으로 2배가 뛰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 2배 이상이 이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도시화가 굉장히, 도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그 국제 무역, 아까 사실은 이제 식민지에서 많이 부가 유입됐다 그랬는데, 식민지에서 부가 많이 유입된 거를 따지면은 이제 이거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이 남미 쪽에서 들어오게 되고, 또 시장 자체가 유럽에 있는 시장이 도시가, 자치도시가 늘어나면서 유럽의 전체 시장 네트워크가 생기게 돼요. 상업이 굉장히 발전하죠. 중세 상업이, 중세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역동적으로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미 10세기 후반부터 신용거래가 시작이 되고, 이때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탈리아에서는 코멘다와 콜레간자 같은 유한 회사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유한 회사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13세기에는 은행이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됐고, 14세기에는 복식부기가 사용이 되기 시작해요. 14세기의 복식부기라는 거는 지금 현대적인 회계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국제 금융 네트워크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14세기에는 현대적인 금융제도가 거의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업이 발전했다가 아니라 자본이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축적돼서 그 자본이 그냥 자기가 그냥 조금 돈을 버는 약간의 부자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큰 가문이 나오고 그거를 세습하는 엄청난 그 거대 자본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에서도 보면 거대 자본의 형성이라는 게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이었는데, 이미 중세 때도 거대 자본이 형성이 됐고 그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독일의 푸거 가문 같은 경우는 20세기에 미국의 그 록펠러보다도 오히려 그 부의 양이 더 많았다고 해요. 재산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엄청난 거부가 탄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중세 때는 하지만 기술 발전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중세 때 물론 과학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점진적인 기술 혁신은 상당히 있었고, 과학혁명의 기초가 될 만한 과학적 인식의 틀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보면은 13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을 벗어나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과학의 도약이 없었지만, 그리고 주로 뭐 연금술, 뭐 점성술 이런 식의 유사과학을 통해서 이제 그 실험 위주의 지식이 축적이 됐죠. 근데 이런 유사과학이 생과외로 또 많은 그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점성술이나 이 연금술이 나중에 과학혁명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13세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총장이 누구였냐면 올리버 그로스테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로테스크가 아니고 그로스테스트. 네. 이 올리버 그로스테스트가 어떤 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인물이냐면은 실험에 의한 가설의 반증이라는 것. 이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의 유사과학하고 다르게 실험에 의한 가설의 반증 원칙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이때가 이제 13세기인데 과학적 사고의 기초가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과학혁명으로 연결이 되게 됐죠. 증기기관 같은 그런 뭐 획기적인 발명이 없지 않았냐 그러는데, 사실 증기기관하고 산업혁명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발생하고는 생각보다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이 한 중반쯤 지나가면서부터 굉장히 확산된 거는 맞지만, 산업혁명이 처음 발생할 때 증기기관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수력 발전 중심이었고, 그 산업혁명이 나타나게 된 거는 사실은 이 기술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제도적인 역할이 컸죠. 그 중세 이제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나? 점진적 기술 혁신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전에 했었는데, 그럼 뭐가 있었나? 첫 번째, 이건 농업혁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농기구 개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10세기부터 무거운 쟁기가 굉장히 널리 확산이 됐고, 그 다음에 마구, 그러니까 가슴걸이라든지 뭐 철 편자 이런 식으로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개량되고 확산이 됐고요, 10세기에는. 그리고 수차가 11세기부터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수력 발전에 쓰이는 그 물레방아 같은 거죠. 고대 물레방아에 약 3배에서 5배 정도의 효율을 내는 수차가 유럽 전역으로 13세기에 이미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어디에 쓰였냐? 우리는 물레방아 그러면은 그냥 밀가루 빻는 거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게 제철과 제지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장 형태를 갖춘 것들이 있었는데, 제철 공장이나 제지 공장은 주로 강가에 있었죠. 수력 발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력 발전은 아니죠. 전기가 아니니까. 어쨌든 수차를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산업혁명 초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모여서 그 물레방아,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물레방아죠. 이 수차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공업자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동력을 활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한번 또 보자면요. 와인 압축기가 12세기에 발명이 됐고, 올리브 착유기는 이미 8세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크라이트의 방적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사실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개량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발로 밟으면서 직조, 그러니까 천을 짜는 거죠. 페달 직조기는 11세기에 나오고, 이거는 중세 유럽에서 굉장히 널리 보편화됩니다. 나침반은 12세기에 중국에서 전파가 됐고요. 안경이 13세기에 나오고, 기계식 시계, 이게 13세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쇄기는 15세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중세가 이렇게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점진적 기술 혁신이라는 것들은 꾸준히 일어났고, 이미 산업혁명 초기에 쓰였던 대부분의 기술들은 중세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18세기에 들어가서 나온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능이 개선이 된 것들이긴 하죠. 어쨌든 중세에도 이러한 그 기술 점진적인 혁신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도 뭐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늘고, 또 도시화가 되고, 기술도 꾸준히 늘어났고, 이거 보면 산업혁명 초기와 중세 유럽이 그렇게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중세에서는 상업자본, 거대하게 발생했던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자본을 통한 자본 축적은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거가나 메디치 가문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자본 축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들이 산업 투자로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냥 상업 자본으로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하고도 비슷하고, 뭐 송나라나 원나라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거대한 거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상업 자본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산업에 투자를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그 가장 큰 원인을, 그래서 이 제도, 사육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상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을 보면요, 중세 때 보면 대부분은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죠. 그냥 지금식에 말하는, 흔히 말하는 정경유착 정도가 아니라 정치인을 끼고서, 왕가를 끼고서, 아니면 교황을 끼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이 아니라 상업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이권을 서로 주고받는데, 요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은 푸거 가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걸 자세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푸거 가문은 처음에 이제 직물 사업으로 돈을 번 다음에 광산업에 진출을 해요. 아주 은광하고 구리 광산을 갖다가 많이 사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업으로 유럽 최고의 부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업으로 성장을 했지만 은광도 계속 유지를 해요. 은광하고 구리광도 계속 이제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푸거 가문이 주로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결탁을 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가한테 돈을 대주고 헝가리의 구리광산 채굴권을 획득을 하고서요. 사실상 그 헝가리 구리광산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동방에서 들어오는 후추하고 뭐 여러 가지 향신료 무역을 통해서도 이제 돈을 많이 벌고 1514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계속 푸거 가문한테 돈을 빌려갔거든요. 합스부르크가 그 이제 남아메리카 쪽에서 금과 은, 뭐 구리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뭐 워낙 사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런 그 관리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돈을 줄 만한 그렇게 거액을 갖다가 항상 상시로 제공할 만한 데가 푸거 가문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데를 찾아보면 또 나왔을런지 모르겠지만 자관 푸거 가문하고 주로 거래를 했고 그러면서 푸거 가문은 계속 합스부르크 왕가한테 돈을 형식적으로는 빌려주는 거지만 사실상 갖다 바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에 100짝의 자기를 받고 50개 그 마을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산업혁명 시기하고는 다른 거죠. 산업혁명 시기의 산업자본가들은 이걸 통해서 무슨 뭐 자귀를 받고 독점권을 얻고 이런 과정은 없었죠. 하지만 이 중세 때의 그 축적된 자본은 주로 이런 식으로 왕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사업권을 직접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이권을 획득을 이제 했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가 쇠퇴하면서 이게 스페인의 여러 가문, 그러니까 그 스페인 왕가 자체가 여러 번 파산 선언을 해요. 뭐 파산했다가 또 돈 빌려서 또 다시 또 활동하다가 또 파산 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푸거 가문이 운영하는 이 금융업이 상당히 위축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렇게 파산을 하고 해도 그만한 이권을 갖다가 계속 제공을 받으면은 푸거 가문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만한 이권을 스페인에서 주지를 못한 거죠. 결국 17세기 중반에 푸거 가문이 자기네 가문의 사업을 해체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몰락한 건 아니고 여전히 뭐 잘 살고 있다고는 합니다. 결국 왕실의 쇠퇴와 함께 가문이 그 초거대 말하자면 뭐 지금식으로 하면 기업체가 되는 거죠. 다양한 그 뭐 여러 군데에 뻗쳐 있던 뭐 광산업, 금융업, 무역업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던 이 기업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메디치 가문도 그래요. 메디치 가문도 교황청의 권력을 장악했죠, 사실은. 메디치 가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금융업에서도 손을 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교황과의 결탁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얻게 돼요, 사업에서. 16세기 교황 중에 무려 4명이 메디치가 출신입니다. 이 가문의 재산이라는 것도 특정 왕가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반면에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 영국을 보면요.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왕의 절대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게 되고 상인들의 의회 입성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사유재산권 보호.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길드 때 얘기했던 길드의 그냥 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사유재산권이 아니라 정말로 보편적인 사유재산권 보호가 상당히 강화됩니다. 결국 시민혁명이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장하게 된 거죠. 중세에는 거대 자본의 축적은 있었지만 그게 재산권 보호 수준이 절대 왕, 그 당시에 왕가에 의해서 재산권 보호 수준이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법적으로 왕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보편적인 재산권 보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세 때도 그 18세기 같이 명예혁명 이후와 같은 그런 사회적,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다면은 푸거 가문이든 메디치 가문이든 그럼 다른 산업, 그 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더 뭐 그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중세 때는 이제 그러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었던 거죠. 그런 기반이 생기려면은 역시 이제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발생한 그런 그 근대적인 법 체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였죠.
그 경제사학자 중에 더글라스 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 제도사학의 가장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인데, 그 더글라스 노스와 조엘 모키르 뭐 이런 분들은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유를 딱 가장 결정적인 거를 제도적인 차이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도, 그러니까 18세기에 와서도, 아까 제가 중세하고 18세기를 비교하면서 중세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그랬는데, 18세기에 오면은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다 시민혁명을 겪고 나서 그런 제도가 갖춰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부의 양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 스페인이 과거에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그 당시 영국보다 더 많은 부가 이제 해외에서 유입이 됐었고, 네덜란드는 산업혁명 직전에 영국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기술도 더 발전했었고요. 뭐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다음에 유럽 최고의 대학도 네덜란드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된 그 기술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네덜란드가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영국이 사유재산권 보호가 가장 잘 돼 있으면서 그 당시에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만 해도 이 당시에, 물론 이제 네덜란드도 어느 정도 이게 사유재산권 보호는 됐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구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를 상당히 배척했다 그래요. 그 당시 분위기가. 요거는 제가 뭐 여기서 또 설명을 시작하자면은 이것도 또 너무 긴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조엘 모키르라는 그 교수님이 쓴 건데,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계거든요. 네덜란드계 미국인인데, 그 조엘 모키르의 연구에 의하면은 네덜란드는 그 과거의 그 영광에 취해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거를 이제 그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차단하는 분위기였다. 그 네덜란드의 자본가들이나 정치인들도 새로운 신기술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영국은 제도적으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진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의 자유시장 경제만큼은 아니었는데 상대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도 영국에 대해서, 영국 내부에서도 뭐 아담 스미스도 그랬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그 시장 제도가 여전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 더 너무나 유리하게 돼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늦다. 그리고 영국의 특허법은 이건 특허를 지원하기 위한 거냐, 오히려 특허를 막기 위한 거냐, 막 이런 식의 불만까지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도가 가장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기에 편리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 사회 분위기가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결국 중세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중세는 원래 침체됐던 시기, 그냥 뭐 이탈리아 중심으로 상업이나 조금 하고 뭐 독일의 길드가 좀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였고 그 당시에도 기술 혁신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에서의 어떤 그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 그 이후에 발전한 것보다 오히려 중세 이탈리아 상인들에 의해서 구축된 제도가 훨씬 더 획기적이고 더 중요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세는 중세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은 역시 그런 그 제도가 중세 때는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그 큰 가로, 그 큰 가림막이 더 이상의 혁신을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게 완전하게 뭐 정립된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뭐 중세가 그래도 여전히 근대로 넘어온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중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뭐냐? 역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그 경쟁, 그리고 또 이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적 재산권에 대한 그 사유 재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조선시대의 상업 발전이라는 게 과연 어느 수준이었을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는 바로는 한 중세 초기,
그러니까 초기를 벗어나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한 10세기에서 11세기 수준까지 온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미 11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은행도 나타나고 12세기가 가게 되면은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상업혁명이 일어나고요. 14세기가 되면 유럽 전체를 꿰뚫는 그 국제금융 네트워크가 생겨요. 근데 조선시대의 상업 발전이라는 거는 끼케야 뭐 객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철저하게 이제 국가에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시스템이 하나의 상업이었죠. 그러다가 사적으로 이제 조금씩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식의 그런 상업이 17세기, 18세기 가서 생긴 건데, 그거는 아마 그 중세 유럽에서 도시가 처음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촌과 도시 간의 거래 정도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신용장을 개설을 해서 그거를 먼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거를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환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선에서는 별로 거의 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유럽의 10세기에서 11세기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그런 면이 좀 안타깝게 느껴져서 저도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조선이, 그러니까 뭐 고려 때부터도 그랬죠. 고려 때도 사람들이 뭐 고려 때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이게 쇠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고려도 상당히 중앙 집권화된 국가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업의 발전이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지금 그 유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상업 시스템이 새로운 것이 도입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상업이 너무 늦게 발달한 것이 상당히 아쉽고, 뭐 그래도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뭐 잘 살게 됐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와 있으니까 좀 객관적으로 한번 그 시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